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비조사 이노경입니다. 민간경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장 민간경비의 조직과 민간경비 조직 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경비의 어떤 조직 유형은 크게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나눠볼 수 있고, 또 인력경비와 기획경비로, 물론 구분 기준은 다릅니다만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경비, 계약경비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죠. 인력경비와 기획경비도 서로 대입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일단 자체경비와 계획경비의 장단점, 인력경비와 기획경비의 장단점, 이게 중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체경비의 개념은 뭐냐면, 개인이나 기관, 기업체 등이 중요한 어떤 시설, 사람, 물건,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경비 담당 직원을 선발해서 직접 인사관리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경비 업무 부서도 설치하고 담당 직원을 직접 선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체 경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 모집하죠.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감독하죠. 이 청원경찰이 대표적인 자체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경비는, 오늘날의 자체경비는 또 아파트 같으면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래된 옛날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경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경비원을 직접 선발해요. 직접 선발해가지고 경비원에 대해서 직접 감독을 하는 거죠. 책임자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체경비입니다. 그에 비해서 계약경비는 경비인력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않죠. 민간경비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업체, 외부 민간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외부 민간경비업체에서 경비원을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바로 계약경비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대형 아파트는 다 계약경비죠. 그 다음에 각종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이런 것들도 거의 계약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경비 업무를 외주를 주는 거죠. 직접 하지 않고 외주를 주는 시스템. 이런 것을 계약 경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 경비를 할 경우에 자체 경비 부서를 조직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특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비 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방법 하나,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방법 하나입니다. 경비 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경비 업무의 전문성을 상당히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부서에 예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부서를 설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장이 있으면 사장 밑에 경비 무슨 경비 파트 책임자를 두는 거죠. 바로 예를 들면 위험 대응팀 이렇게 둔다든지, 명칭은 어떤 애는 둘 수 있겠죠. 경비부를 둔다든지, 또 안전관리부를 둔다든지, 이런 형태죠. 사장 밑에 바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비부서의 책임자, 예를 들면 경비안전부 책임자는 전문적인 경비 관련 지식을 가지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 책임자 위에는 사장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경비부를 설치할 경우는 아무래도 경비 업무의 전문성이 좀 더 독립적으로 보장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로 경비 업무의 전문성을 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경비 업무를 좀 만만하게 보는, 좀 하찮게 보는 그런 기업체에서는 독립부서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부 밑에다가 밑에 경비 책임자 하나 두는 거죠. 과장이나 계장이나 팀장이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체 일반관리부서 안에 경비부서를 예속시키는 거죠. 소속시켜가지고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경비부서의 책임자 또는 경비원들은 어떤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니까 권한도 작고 책임성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경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좀 애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경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건 위에 겁니다. 그 다음에 경비원들도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위에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비를 좀 화창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경비 업무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독립적 경비부서를 설치한 게 많죠. 자, 두 가지 특징을 알아두시고요. 비교해서. 그 다음에 자체경비부서의 최종관리자의 4대 역할입니다. 자체경비부서의 최종관리자라 하면 사장 바로 밑에 여기 있죠. 자, 사장 바로 밑에 경비부 책임자를 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관리실장이 된다든지 안전관리 뭐 부장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최종관리자는 크게 4가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경영상 역할, 관리상 역할, 조사상 역할, 예방상 역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국의 어떤 경비, 민간경비 관련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구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 일단 최종관리자 역할은 4가지가 있는데 두 문자를 따서 경관조예로 외웁니다. 경관조예. 예를 들면 어떤 바다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굉장히 조예가 깊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가지고 경관조예로 외우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관조예인데 일단 경영상의 역할은 뭐냐면 이 경비서 최종관리자, 예를 들면 안전관리실장을 합시다. 안전관리실장은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돈다는 거죠. 일단 경영상의 역할은 뭐냐면 어떤 자기 경비부서를 기획하죠. 아, 나는 경비부서를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겠다. 경비부서를 어떻게 조직하게 짜겠다. 그 다음에 경비부서의 책임자, 예를 들면 실장에서 밑에 과장이나 계장이 있겠죠. 감독자를 어떤 사람을 선발하겠다. 그 다음에 경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해서 어떤 혁신을 하겠다. 이런 기조감혁, 기획, 조직, 감독, 혁신하는 업무는 경영상의 역할입니다. 경영자로서 역할과 유사하다는 거죠. 다른 모든 부서의 경영자들과 비슷한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팀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 마케팅 부서의 최종 책임자 있죠. 마케팅 팀장도 마케팅부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감독하고 혁신하는 업무를 하잖아요. 그럼 안전관리실장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경영상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상의 역할은 보통 여러분 관리자가 하잖아요.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거 비슷합니다.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관리자는 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밑에 직원, 경비 직원에 대해서 평소에 훈련과 경비교육이죠. 교육훈련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장 큰 일이죠. 그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걸 제대로 잘 쓰고 있는 예산을 어떤 데 쓰는가, 공급을 잘 쓰는가 못 쓰는가 감독해야 되겠죠. 관리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경비 관련 정책을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관리자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경비서 안전관리실장은 예를 들어 총무부 또는 마케팅부 있겠죠. 공보부 있다고 치면 그런 다른 부서와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관리자 역할이죠. 예를 들면 제가 경찰서 형사과장을 오래 했는데 형사과장으로서 관리자는 밑에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뭐하는가 감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을 잘 써도 교육훈련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사과, 경무과, 교통과, 보안과 이런 정보과 직원 부서와의 의사소통 이런 게 부서 간의 협조 문제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됩니다. 관리자 역할이죠. 이런 것을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실장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장의 역할은 뭔가를 조사하는 걸 관계된 역할이에요. 요거는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파트에 만일에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서에서 수사 나오겠죠. 그러면 안전관리실장이 아파트 도난 사건의 실태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났다. 그럼 소방서에서 소방 관련해서 점검 나오거나 화재 쪽 조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불 나면 경찰 소방서 다 옵니다. 그러면 경찰 소방서에
화재 관련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한 어떤 경위부터 해가지고 진화를 어떻게 했는지, 소방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자료를 제공하면서 알려줘야 되겠죠.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소방서 하는 건 범죄하고 화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조사 문제에 따르죠. 경찰서상 수사지만은 우리 경비부서 입장에서 보면 조사죠. 화재 조사, 범죄 조사. 이렇게 협조해야 되겠죠. 그 다음 회사 규칙 위반. 예를 들면 회사 사규, 회사 규칙 위반해서 어떠한 물건을 보안상 물건을 외부로 빼돌린다든지 갖고 와서 안 될 물건을 안으로 반입한다든지 반입 반출 이런 거에 대해서 위반 여부가 있는가 없는가 그 조사해 봐야 되겠죠. 사규 위반 조사.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한 조사. 예를 들면 물건이 회사 물건을 예를 들면 공장에 어떤 고가의 어떤 물건을 지어놨는데 부품을 지어놨는데 그걸 누가 빼간다. 그런 게 많죠. 파이프 같은 거라든가 예를 들면 비철 같은 거 이런 거 도둑질 많이 난단 말이에요. 내부 직원이 쓰는 경우 많아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다음에 근무자 없을 때 빼간다. 없어졌다. 그럼 조사해 봐야 되겠죠. 회사 재산이잖아. 재산 손실이 단다 또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계 부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조사죠. 회계 감사로 되기 때문에 사실이 조사잖아요. 경리부서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는가 안 하는가. 제가 아는 우리 선배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를 막 수주 딴다고 해외를 많이 다녔어요. 기계를 수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동안에 밑에 경리 담당 부서 이사하고 경리 담당 직원 너희가 짜고 회사 재산을 수십억을 빼먹더라고. 이게 딱 그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사장이라면 경리부서 직원은 저는 2년마다 바꿀 겁니다. 경리부서 직원은 한 놈을 오래 하게 되면 반드시 부정을 저지를 소지를 알게 됩니다. 돈을 빼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 선배는 열심히 일하고 수십억을 그냥 날린 거예요. 4년 동안. 이게 회계조사잖아요. 회계 부정이 있나 없나 이거 조사해 봐야 됩니다. 자체의 경비서 우리 지금 안전관리실장이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방상은 어떤 사고 예방자로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원들에 대해서 경비원들 근무를 잘하는가 뭐하는가 감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순찰 돌아봐야 되겠죠. 실장이. 그 다음에 화재 안전에서 화재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불날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예를 들면 전열 같은 거 봐. 겨울에 전열 관리 어떻게 하는가 이거 둘러봐야 되겠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화재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통 적재가 잘 통제가 되고 있는가 외부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된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무단 주차하게 되면 그 차를 이용해서 범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출입금지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감시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밤에는 아파트 같은 데 문을 다 잠그죠. 그 어린이 놀이터 그냥 방치하면 청소년들 와서 우범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제대로 잠겨졌는가 그거는 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예방상 역할이잖아. 그 다음에 각종 경비 장비가 많아요. 소화 장비도 있고 안전 장비도 있고 그죠? 호각도 있고 후라시도 있고 그렇죠? 분사기도 있고 이런 장비가 제대로 작동 소화기도 있고 이런 게 제대로 작동되는가 이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예방상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경관 조회가 가장 어려운데 기획 조직 감독 혁신은 경영 그 다음에 교육훈련 타부서의 의사소통은 관리자 그 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사규 위반 손실조사 이거는 조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경비원에 대한 어떤 순찰 화재안전 교통통제 출입금지 지역 감시 이런 건 예방자로서 역할입니다. 자 저거 구분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쉽도록 설명했죠. 다음은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의 장단점입니다. 이거는 비교적 쉬운데 설명을 좀 들어야 헷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자체 경비는 직접 경비원을 뽑는다 그랬죠? 직접 뽑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운경찰 지금 너무나도 누구든지 경비하신 분들은 청운경찰 하고 싶어 합니다. 방호직 공무원 아니면 청운경찰 하고 싶죠. 그 다음에 일반 경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운경찰 자체 경비원들은 고용주 또는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합니다. 그 사람은 왜냐면 거기 고용되면은 그 부서에서 그 회사에서 계속 퇴직할 때까지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성심이 높아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이직률이 낮죠 당연히. 한번 청경 들어만 나가려고 합니다. 왜? 들어올 때 어렵게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원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공무원 지금 제일 좋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 운동 나갔더니 아주머니 두 분이 얘기하는데
요즘 삼성도 필요 없고 삼성은 일만 시킨다 하고 돈은 많이 주지만은 공무원이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이 이중이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자책임이 한번 뽑히면은 자기는 자기가 큰 잘못 안 하면 퇴직할 때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중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과 통제를 용이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매일 같은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경비원이 매일 같아요. 자기 회사 직원하고 똑같아. 직원이잖아요. 통제가 용이하죠. 그 다음에 충성심이 강하니까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 회사를, 자기 회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게 자책임의 장점이에요. 이 장점들은 다시 말하면 계약경비의 단점이 되겠죠. 계약경비의 단점입니다. 자, 계약경비의 단점 한번 볼까요? 이중률이 높다. 사용자의 충성심이 낮다. 사명감이 낮다. 맞죠? 그 다음에 잦은 인사교체. 이중률이 높기 때문에 경비원 자주 바뀝니다. 계약경비는. 경비업체 보내는 사람들, 경비원들을 자주 바뀌어요. 그 다음에 선발 기준이 부적절하다. 여기 들어가 있죠. 무슨 말이냐? 자체 경비를 뽑을 때는 그 회사, 예를 들면 그 아파트에 장기간 근무할 사람이니까 입주 대표에서 심사숙고해서 뽑는다. 근데 경비업체, 계약경비업체에서 경비원을 뽑을 때는 자체 경비보다는 비교적 덜 엄격하게 뽑습니다. 뭐 나이만 너무 많지 않으면 특별히 뭐 신체상 혐오감이 없으면 보고 면접 대충 보고 저 친구 막 열심히 일할 것 같다. 그럼 뽑아줍니다. 막 엄격하게 무슨 뭐 면접을 심하게 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비업체 경비원 되게 수월하잖아요. 24시간 교육받는다 보고 뭐 메모 좀 보고 말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잘 어울릴 것 같으면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선발 기준이 자체 경비보다 조금 낮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부적절한 사람을 꼭 뽑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체 경비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체 경비 단점이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자, 봉급 줘야 되죠. 4대 보험 들어줘야 되죠. 4대 보험 들어줘야 됩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또 휴가 가면 휴가 보상비 줘야 되죠. 4대 분야 있잖아요. 휴가비도 줘야 되고 보너스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장비도 직접 사서 지급해 줘야 되고 교육을 직접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 문제로 인해서 행정적 관리적 부담이 좀 과도한 것이 자체경비 단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높은 친밀도와 경직성 및 노동조합 가입을 하는데 자 여기서 높은 친밀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자체 경비원은 예를 들면 아파트에 자체 경비원이 있다고 치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체 경비원이 있고 미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뭐 담당하는 분이 있고 총무 담당하는 분이 있고 경비 담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매일 경비원을 같이 보니까 한 식구야. 한 식구니까 이 한 식구들 예를 들면 뭐 아파트에 그 다음 주민들하고도 매일 같이 봐. 그러니까 이게 친밀도가 높다 보니까 혹시 입주민들 또는 뭐 관리사무소에 있는 경비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약간 나쁜 행위를 하더라도 제지를 잘 못해요. 맨날 보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막 좋은 게 좋다고. 그 친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경비원은 어떤 물건을 반출해 간다든가 부정한 물건을 갖고 온다든가 나쁜 행위라는 걸 제지해야 되는데 안 된 담당자니까 그런 걸 못한다 이 말이죠. 친밀도가 높다 보니까. 그 다음에 노동조합 가입을 하는 예를 들면 일반 직원들도 노동조합 가입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칫하면 일반 직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비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의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경직성은 뭐냐면 경직성은 이게 경비원이 예를 들면 사장의 눈치라든지 그죠? 다부서 직원들 눈치를 좀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경비원은 잘못하겠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끄가지고 지적을 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은 회사 직원으로 경비원으로 회사에 딱 속돼가지고 평생 직장이 되니까 이게 이제 사장 눈에 안 벗어나려고 또는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조금 몸을 차린다는 거죠. 이 경직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명확히 선을 꺼줘야 되겠다.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경비원은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단점입니다. 요 자체의 단점은 계약경비의 장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경비 장점 볼까요? 비용이 적게 든다. 당연하죠.
지금 대부분 계약경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비용 문제 때문이에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해서 자 우리 아파트 1년 동안 경비하는데 예를 들어 입찰을 붙여 공개경비 입찰을 붙여가지고 A업체가 8천만원, B업체가 9천만원, C업체가 1억이면 8천만원짜리 써버린다. 자체 경비하면 예를 들면 1억 들 거를 계약경비를 하면 8천만 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인적 자료 융통성에는 관리 가능하다. 여러분 자체 경비는 여러분 한번 뽑으면 뭐 해고를 못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근로기준비 강화되고 해고 못 하잖아요. 한번 뽑으면. 근데 계약 경비는 예를 들면 뭐 1년 단위로 재계약하잖아요. 그래서 경비원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회사를 바꿔보면 돼. 아니면 그 경비원을 우리 아파트 보내지 마세요. 아마 그 계약 경비 회사 사장이 알아서 그 경비를 빼고 다른 사람 보내준다. 그 경비원 중에 말썽을 자꾸 일으키면 그 경비원만 빼버리고 다른 사람은 대체 가능한데 자체 경비 그게 불가능해요. 이게 융통성 있는 관리예요. 그렇죠? 해고가 좀 쉽고 자체 경비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원의 높은 질적 수준이 좀 보장된다. 왜냐하면 위탁경비업체 또는 계약경비업체는 경비만 전문화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경비원은 교육훈련을 잘합니다. 뽑을 때는 자체 경비가 엄격한 기준을 뽑지만 경비원의 어떤 수준을 보면 계약경비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경비회사로부터 계속적인 교육을 받고 다른 경비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경쟁자가 많아.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져요. 저도 어떤 경비업체 프리랜서로 경비지도사로 나오고 있는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 경비원들끼리 서로 이게 대화를 주고받고 이래가지고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굉장히 그 경비원의 직업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평생 직업으로서. 수준이 좀 높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의무 수행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뭐 아파트 경비도 계약 경비 하게 되면 외부 업체에서 오잖아요. 그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경비원도 좀 자주 바뀌는 편이니까 자체 경비원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법 집행기관하고 긴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계약 경비 업체는 경찰서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경찰서 가보기도 하고 경찰서 사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찰서 담당자들하고 친밀합니다. 근데 자체 경비는 그럴 일이 없어요. 경찰서 감독을 안 받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장단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체경비, 계약경비 상호관계를 따져보면 과연 계약경비가 더 빨리 성장할 것인가 자체경비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가 보면 역시 계약경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계약경비가 자체경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체경비 하던 회사들도 계약경비를 바꾸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죠. 자, 더 빠르게 계약이 자체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입니다. 자, 인력경비의 개념은 뭐냐면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각종 범죄, 화재, 각종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경비입니다. 사람에 의존하는 경비, 이 노동집약적 경비예요. 사람이 직접 순찰도 돌고 절도 예방도 하고 화재 예방도 하고 그렇죠? 각종 교통 통제도 하고 이게 인력경비예요. 노동집약적 경비입니다.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비. 그래 근로자가 경비원이 직접 특정 곳에 아파트라든가 상가에 상주하거나 순찰 직접 돌거나 요인을 경호하거나 경호경비는 경호겠죠. 행사장에서 혼자 경비를 하거나 이런 건 사람에 의존하는 게잖아. 그게 인력경비입니다. 그래도 그 반면에 기계 경비는 사람에 의존하는 경비 방식에서 벗어나서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사람 없이도 어떤 기계 경비 시스템을 이용해서 뭔가 물건이나 재산 같은 거 사람을 보호하는 경비가 기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 알잖아요. 세콘 같은 거, ADT 캡슐 같은 거. 이게 기계경비잖아요. 자, 이제 이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근데 기계경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무인 기계경비가 혼합 기계경비가 있는데 ATM 있잖아요. 은행에 가면 사람은 하나도 없고 기계만 있죠. 돈 빼는 기계만 있잖아요. 돈 넣고 빼는 기계. ATM기는 완전한 무인 기계경비죠. 그럼 CCTV만 있다. 이것도 완전한 무인 기계경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계경비는 혼합 기계경비입니다. 기계경비 시설을 설치해 두고 그
시설 안에 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으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 CCTV를 여러 가지 설치해 놓죠. 그리고 CCTV를 관제센터가 시설 안에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CCTV를 보는 사람이 있죠. 인력과 기기가 혼합된 형태잖아요. 대부분의 아파트 기기는 다 혼합 기기입니다. 자, 요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력 경비와 기계경비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인력 경비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것인가, 기계경비 수요가 증가할 것인가 보면 인력 경비 수요가 훨씬 더 빨리 크게 증가합니다. 부산에 예를 들면 1000개 정도의 경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경비 업체가 한 90% 이상이 넘어요. 기계경비 업체는 95% 넘겠네요. 기계경비 업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가다 보면 공장 같은 거나 뭐 상가에 보면 캡스 하면 세콤이죠. 그 다음에 KT, 뭐 텔레캅,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경비 업체는 몇 개 안 됩니다. 돈이 들고, 대부분은 뭐 인력 경비 할 때가 많죠. 아파트, 뭐, 이런 데는, 워낙 아파트 경비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빌라, 상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기계경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 경비 수요가 앞으로도 기계경비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력경비, 기계경비의 장단점 살펴보겠습니다. 인력경비의 장점은 업무의 중복 수행이 가능하고 신속한 상황 대처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람은,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아파트 경비원들 보세요. 아파트 경비만 하죠. 택배도 받아주고 보내고 뭐 청소도 하고 그렇죠. 뭐 심지어는 뭐 분리수거도 하고 별거 다 하죠. 멀티플레이, 경비원들 멀티플레이예요. 그 다음에 경비원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기계경비의 단점이 되겠죠. 기계경비의 단점. 업무 수행이 제한된다는 거죠. 기계경비는 기계가 지가 시킨 것만 합니다. 사람은 안 시켜도 지가 알아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근데 기계는 시킨 일만 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경비 단점 뭐가 있겠습니까? 초기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요. 보통 기계경비를 한번 하려고 하면 최소 15에서 20억 든다 하더라고요. 초기 부담이. 예를 들면 순찰자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 장비 시스템에 되고 컴퓨터를 사야 되고, 그걸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기계경비는 여러분 다 대기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범죄자들이 역용할 가능성이 있죠. CCTV가 있으면 CCTV 없는 곳에 가서 범죄를 한다든지, CCTV를 이렇게 뭘로, 휴지 같은 걸로 처발 놓고 그 범죄한다든지, 역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계경비 가장 큰 문제는 오경보입니다. 비상벨이 울리는데 그 가짜 경보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오경보 많이 울리면 오경날 때마다 와봐야 돼요. 저희 집에도 LED 캡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시로 오경보 거의 막 뜹니다. 배터리가 떨어져도 오경보 뜨고 오경보 같은 것도 많이 뜨고 하여튼 비상벨이 자주 울려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경비업체는 이런 거 오경보라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경비원을 자주 출동시켜야 돼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유지보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단점이에요. 기계경비 단점입니다. 반면에 인력경비의 단점은 인건비가 많이 들죠.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면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은 인건비. 한 5, 60% 이상의 인건비일 겁니다. 식당에도 인건비가 한 3, 40%, 재료비가 한 30%, 수익 남는 게 30%예요. 요즘 거의 코로나 때문에 남지도 않겠지만 식당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해도 수익이 30%면 인건비가 한 30%, 재료비가 뭐 30몇 %. 이래 보면 됩니다. 인건비 제일 많이 들어요. 회사를 운영하면 인건비 더 많이 들죠. 월급 200만 원에도 실제 4대본까지 하면 250만 원 줘야 듭니다. 사장 입장에서 보면. 사무실 임대료, 뭐 커피값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인력경비는 사람이 상주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범죄가 일어나면 경비원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다가 죽을 수도 있죠. 경비원이 인명피해가 있다. 그 다음에 외부와의 상황 연락 두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경비원들이 예를 들면 나이 많은 경비원들 좀 있죠. 나이 드신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다가
예를 들면 갑자기 뭐 고혈압으로 또는 심장마비로 매출이 쓰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러면 상황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비활동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특히 언제 떨어지냐? 새벽 시간에 떨어져요. 밤 12시 1시 넘어가면 경비원들 자거나 좁니다. 이때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자, 인력경비의 단점은 기계경비의 장점이 되겠죠? 기계경비 장점. 비용이 절감되죠. 초기 비용은 많이 소요되나 점차 유지관리 비용 소요된다. 여기 보면 유지보수가 복잡하고 고비용이다 했는데 요거하고 약간 모순돼 보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기 비용 많이 드는데 이 초기 비용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얘기죠. 이게 10억, 20억 들었다면 유지관리비 한 달에 해봐야 그거 뭐 한 뭐 몇백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유지보수에 고비용이다. 이게 뭐 몇십억 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몇백만 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동할 일이 많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장점은 효과적 감시와 정확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CCTV 같은 자료 이런 것들은 다 저장이 되죠. 범죄수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죠.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어떤 첨단 장비는 침입을 정확히 탐지해서 신속 대응할 수 있죠. CCTV뿐만 아니고 각종 감지기, 침입 감지기 같은 거 설치하면 침입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신속히 경비에 출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기계는 정상 작동된다면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는 다 CCTV를 설치하고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는 이렇게 기계 경비 시스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2중, 3중, 4중으로 해놓잖아요. 그 다음에 기계경비는 강력범죄 예방 효과. 강력범죄뿐만 아니고 일반 범죄 예방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시스템이라든가 가스 누출 시스템하고 통합 운영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범죄 예방, 화재 예방, 가스 누출 뭐 이런 시스템하고 통합 운영이 가능하죠. 기계경비. 그래서 여기서는 인력 경비와 기계경비의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계경비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살펴봅니다. 기계경비 시스템은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가지는 항상 주의하라 그랬죠. 불법 침입에 대한 감지 한 가지. 침입을 감지하고 나면 현장에서 경고음을 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감지한 어떤 위험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광케이블을 통해서 전달하겠죠. 어디로? 관제센터로 또는 콜센터로 전달하겠죠. 그러면 관제센터에서는 필요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죠? 경비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감지기가 있습니다. 또는 CCTV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송신기를 통해서 송신하죠. 송신하면서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 타고 들어갑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서 어떤 콜센터 또는 관제센터에 전달되겠죠. CCTV 관제센터로 보면 여기 많은 CCTV 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모니터인들 보고 있다가 경보가 작동한 곳 또는 감지된 곳에 경비원을 출동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출동명령을 내리면 경비원이 중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비원은 경보를 수행한 때로부터 25분 내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경비업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25분에 출동이 된다. 25분에 출동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신속 출동 의무는 여러분 2001년도 경비업법 개정되면서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경비 시스템의 3대 요소는 감전됩니다. 대학은 대학인데 감전됐어요. 기계는 여러분 감전 잘 되죠. 예를 들면 전기시장 장치는 감전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감전됩니다. 기계경비 시스템은 감전되다. 연세대 고려대가 아니고 감전되다. 감전이 잘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체경비와 계약경비,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에 대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경비사 공부할 시간이 아니라서 탐이 아니라서 제가 보니까 영상의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나서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실 분들도 미리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 시간에 쫓기니 올래죠. 시간에 쫓기지 말고 1차는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학개론하고 민간경비는 한
지금부터 해서 한 3월, 4월 이전에 끝내야 됩니다. 끝내놓고 한 4월, 5월달 넘어가면은 2차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야 좀 고득점을 할 수 있죠. 이번에 제가 들으니까 경호학은 2문제를 그냥 공짜로 맡겨줬다는 거 제가 들었는데, 경호학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제가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제가 딱 들어봤을 때는, 그 테러 경보 4단계, 관주 경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이거 질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 관주 경심의 단계, 경계 단계의 내용을 냈는데, 그 옛날 책의 내용을 냈더라고요. 지금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문제를 경호학 출제는 잘못 낸 거예요. 그래서 관주 경심의 단계는, 제가 새로운 어떤 그 경호학 유튜브에 올랐는데, 그렇게 변경된 내용을 내는데, 옛날 걸 내가지고, 수험생들이, 옛날 책 공부한 사람 합격했는데, 제 교재에서는 그걸 뺐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빼고, 새로운 내용 넣어놨습니다. 변경된 내용 넣어놨는데, 경호학 교수들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내면 안 되죠. 출제위원장도 제가 볼 때 감수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젠가 제가 경호학 기출 문제를 해설할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1차는 가능하면 3월 이전에 끝내고, 4월, 5월부터는 2차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4월, 5월 되면 1차 비중은 한 20% 줄이고 2차 비중은 80%. 이렇게 여러분 비중을 안배를 잘 해야 지도사 합격하는데 굉장히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은 저에 대한 사랑이다, 애정의 표현이다, 감사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